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7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구혜영 논설위원 박주현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제가 두 분하고 이렇게 원고 넘기면서 사전에 얘기하다가 네. 잘 안 보인다는 말에 크게 놀랐거든요. 저쪽에서 했습니다. 제가 안 그러고. 아니, 그래도 방송 나가시면 안 보이신다면서요. 맞아요. 네. 안경 쓰고 항상 하죠.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인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애초에 이게 이제 별건 수사에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법원에서도 그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상고도 안 한 거고 어차피 또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니까. 근데 이 사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초에 민주당의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한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서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네. 검찰이 그 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핸드폰 3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정훈 사무부총장이 줬다 이렇게 핸드폰을 자기가 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녹음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자기네들이 증거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한 3만 개 정도 되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몇 개를 돌린 거가 그게 이제 검찰에 포착이 되면서 이 수사를 이쪽으로 전환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인지하고 돈 봉투를 돌렸다.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털어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송 대표를 당시 엮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먹사연이라고 해가지고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게 이제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거든요. 그것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의 별건 수사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 이후에 검찰이 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네. 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네네. 돌아온 모양새인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복당 신청서는 어디다 내도 되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당에 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복당 신청서는 어디다 내도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탈당은 아무데나 낼 수가 있어요. 탈당을 아무데나 낼 수가 있는데 복당이나 입당은 당원 자격 심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원적지 어느 당 소속이었냐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복당 같은 경우 그래서 거물급 인사들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당 복당심사위원회가. 근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보면 서울시당 당원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시당에 내야 되는데 인천시당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특정 지역구를 노리고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인천시당에 내도 이게 아마 인천시당이 바로 중앙당으로 올리지 않을까. 안 그러면 서울시당으로 토스를 해서 중앙당 복당심사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복당을 인천에서 한 배경은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맞물려서 좀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그렇죠. 도전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맞물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매치업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 뭐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에서는 그 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무죄, 그것도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이제 무죄 확정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붙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딜레마인 것이 그 인천 계양을은 저 송영길 전 대표가 그 5선을 내리했던 곳이고 2000년부터 그다음에 거기 인천시장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아깝게 패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있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자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라는 곳을 자리를 비워줬잖아요. 내주고 자기는 서울시장, 그때 서울시장은 민주당에서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내줘서 그 인천 계양을이라는 곳은 다 민주당 완전히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이제 깃발을 꽂으면 다 되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를 안전하게 이재명 그 대통령께 그 물려주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송영길 전 대표한테 큰 부채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김남준 그 지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랑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자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이재명 대통령의 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강점이 이제 그 세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나이로 49살인가 그 정도 48살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송영길 대표랑 1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세대 교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뭐 물론 대통령이 그 뭐 공천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민주당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이 만약에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원내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이제 대통령 임기라는 게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자신의 뜻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같이 일을 하면 훨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럽고 대통령 내심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네. 결국은 송영길이나 김남준이나 유권자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는 거죠?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이가 나쁘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예전에 정동영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사이가 이제 좋았다고도 볼 수 있죠. DY 시절에 물론 그 전사는 좀 있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 정동영으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386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캠프에서 이제 주요 역할도 맡았었어요. 그때 무슨 중소기업 관련한 위원장도 맡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비서실 부실장이었었어요. 박영선 전 의원과 같이 일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잘 지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활동도 보면 성남시장과 인천시장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또 호흡도 같이 맞추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와 그때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좋은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또 빼놓고 얘기가 어려운데 그럼 결국은 송영길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이재명과의 거리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송영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말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당의 의견을 청이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총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해임을 해야 된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때 교체를 건의한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이고 다른 하나가 구윤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경제 라인인 셋업이 보면은 김용범 실장과 구윤철 그 부총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관계망을 비춰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를 좀 뭔가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맞물려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당에서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는 어떤 관계인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제가 아까 나이를 좀 잘못 나이를 좀 깎는 건 괜찮은데 올렸어요? 올려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이 79년생이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올해로 46살입니다. 네. 아 근데 아까 그 정청래 현 대표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송영길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그 친문이 아닌 그런 비주류로서 굉장히 서로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그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그렇게 해서 그 이낙연 당시 후보가 굉장히 그 반발을 세게 했던 것도 그때 뭐 언론에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그 대선이 끝난 후에 자신의 지역구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요. 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인물 탐구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그가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 1963년생이고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그 4남 2녀 중에 넷째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면사무소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는 그냥 주부였는데요. 이 형제들 중에 6남매 중에 4명이 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그 다들 이제 머리들이 좋았고 지금 여동생 중 한 명이 그 10월에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네, 장관급이죠. 네, 그래도. 장관급입니다. 네. 그 송 대표가 이제 광주에 그 송 대표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국민학교죠. 그때 광주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대동고를 다녔을 때 그때 3학년 때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갖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이때 광주 항쟁을 겪은 것이 자기가 이제 향후 노동운동을 하고 뭐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그때 전남 도청 앞을 지나가는데 공수부대원들이 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끌고 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분들한테 평생에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느끼는 짐이자 사명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세대에 들어갔고요. 연세대에서 바로 학생운동에 투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직선제 총학생회장을 이때 처음 그 총학생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대통령도 못하던 것을 송영길 그 학생이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는 뭐 서대문 구치소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툭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다들 알다시피 그 바로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무슨 뭐 대우자동차 르만공장 건설 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일을 했고 또 이제 택시 운전사로 또 일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문수 궤적이 조금 비슷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도 굉장히 노동운동을 아주 세게 했던 분이거든요.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노동운동을 학생운동을 하다가 만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 마침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뇌를 하게 됐는데 사법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노동운동을 그동안 이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당시 그 노조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계속 남아서 우리랑 같이 싸우는 게 더 낫겠냐 아니면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돼서 그 노동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겠냐 이거를 그 표결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네. 나가지고
허락을 받고 당시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갔고 2년 만에 그 사시 합격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뭐 다 알다시피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송 대표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박학다식하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외국어 5개 국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불어를 하고 중국어 하고 일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는 기본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세계 지도를 늘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지도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게 뭐 인생 여정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송영길이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는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정치권에 오게 된 겁니까? 애초에 그 DJ가 영국에서 망명하고 왔을 때 1985년에 그때 386 운동권들 그 인재 영입들 차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절하고 98년에 국민회의 인천시 지부에서 이제 고문 변호사 일하다가 99년에 그때 그 재보궐선거 출마를 했었죠. 근데 그때 안상수 시장에 밀려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젊은 피로 영입됐던 많은 386들은 DJ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다른 586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정체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실사구시를 아주 그 몸으로 체화했다. 실사구시. 예. 그래서 영어 공부 이외에 외국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거나 나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살이 조금이라도 찌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효모 단식을 해요. 아, 효모 단식을 해요? 단식도 해서 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뭐 이렇게 출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에 거의 끝판왕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 86들 중에서 이렇게 미래, 글로벌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이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실사구시 정신이라는 게 송영길 정치를 거의 상징하는 화두. 네. 그 FTA에 전부 다 반대했을 때 그때 대안을 제시했었죠. 한EU FTA를 먼저 처리를 하자.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자. 이런 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특정 세력을 빼놓고 가자고 할 때도 설득을 했고 그의 그 실사구시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새기고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실사구시라는 화두를 몸에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 의정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송영길 대표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뭐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송 대표가 발의한 법안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아까 이제 구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외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지도 높은 것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집. 누구나 집. 예, 그 관련 정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집값에 보증금으로 집값에 10분의 분양가의 10%만 내면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냥 월세도 그 시세의 한 80에서 90%만 내고 쭉 10년 동안 살다가 10년이 지나면 그 집을 애초에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왜냐하면은 집값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거를 10년 전의 가격으로 하면 그 당시 그거를 누가 다 이 오른 집값은 누가 다 이거를 갖다가 보완을 하냐 결국은 너무 이상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네. 결국은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한 곳이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520세대 규모로 공급이 됐는데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시세보다 뭐 싸다고 했잖아요. 월세가. 그렇고 또 10년 후에 분양 전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또 계양 테크노밸리의 일부 부지가
집도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할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도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프트 있잖아요. 장기 임대 주택인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의 장기 전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그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고요. 그 2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까지 살다가 물론 중간에 나는 그만 나갈래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최장 20년까지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집을 돌려주고 SH에 돌려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당대표를 할 때 요즘에 좀 요즘이 아니라 이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좀 많이 회자됐다고 하는데요. 그 2001년도에 당대표 경선에서 그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 네, 그랬는데 본인이 여기에 연루돼서 좀 고생을 하게 된 거죠, 훗날.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흉흉할 때 늘 흉흉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흉흉할 때 종부세를 개편하는 시도로 굉장히 그게 그 당시에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부과 대상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걷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금액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당시에 뭐 9억, 11억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전 국민의 상위 2%로 고정하자 이렇게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너무 세서 무산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입법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무게감을 가지게 되고 존재감을 발휘하게 된 결정적인 국면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인천시장 이전에 송영길 정치의 교두보가 된 건 2008년 전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수석 당선됐죠. 최고위원. 네. 그때 이제 인천에 2010년 지방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정세균 대표가 인천에도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딱 보니까 송영길 최고위원. 그래서 1순위로 거론이 됐죠. 그래서 시장 출마를 정세균 그때 당시 대표가 권유를 해가지고 뭐 당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고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근데 시장 취임 이후에 부채가 7조 원이었다고 해요. 부채가 네. 취임했을 때 지금 예산이 한 15조, 16조였다고 해도 지금으로 봐도 절반 가까이였다. 절반 그런 가까이였죠.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5천억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때 뭐 서구 루원시티 개발이라 재개발한다고 도시공사가 엄청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송도 개발 문제 그랬고 그래서 당시에 그 공무원들 시간의 수당도 못 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에.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에 같이 시장을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도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었죠. 그리고 또 워낙에 일벌레기 때문에 이와 또 별개로 뭐 이제 삼성 바이오 유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센트리온 관련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빚 갚는 과정 영종도 개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양반인데 공무원들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통 이미지라든가 황소 고집 이미지가 이때 고착화된 부분은 어떤 공의 다른 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때 당시 인천에 민주당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신동근, 김교흥, 홍영표, 윤관석 이른바 사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송영길 사단이. 그렇죠. 네.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거의 그 민주당 이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보면 허종식 의원이 대변인이었었어요. 이성만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었고 윤관석 의원이 시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수 의원이 인천도시공사 감사였었고 신동근, 김교흥 의원은 부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현역 의원 사단이 네. 만들어지면서 좀 그런 공은 또 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신동호 메시지 실장이 남북협력 특보였습니다. 당시. 그랬군요. 그래서 좀 이러저러한 공과가 이렇게 좀 교차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 부재가 계속 이어지고 일에 너무 이제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통 논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커졌고 또 당시에 그 비서실장의 뇌물 사건 여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도 좀 도덕성 논란도 좀 있었었고 사후에 정치적 논란이 좀 되기는 했었었죠. 그래서 또 이제 세월호 사건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상대 진영에서 유병헌과 뭐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재선 선거 운동을 하나도 못했었어요. 아, 그거 뭐, 방어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때는 내 자숙의 의미로 그냥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 이건 그때 당시에 유정복 시장은 뭐 세월호 참사 3주 전에인가요? 터지기 직전에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뼈아픈 선거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시장에도 이제 선출이 됐고 그 이후에 송영길 사단이라는 그룹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발판들을 쌓아가지고 급기야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지냈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좀 어떤 거였습니까? 뭐 당연히 그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안깝게 탈락하고 나서 자기의 지역구를 그 물려준 그 장면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뭐 누구나 집 이 이야기를 본인이 정말 브리핑을 그 당대표가 돼서도 브리핑을 갖다가 그 직접 하시고 세게 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지지난번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안 됐을 때도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그 기억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유세하다가 그 정확히는 장도리로 갔다 그러는데 기사는 기억납니다. 예, 망치라고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응급 수술 받고 진짜 봉변 당했죠. 그 다음 날 이게 붕대를 그렇죠. 감고 나와가지고 여의도에서 판례를 맞아, 하고 맞아. 예. 유세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고요. 아까 이제 구의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뭐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그 이제 뭐 그 외국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천시장 때랑 의원 시절에 그 러일 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그 자폭한 러시아 전함 바랴크함이라고 있대요. 이거의 깃발이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러시아에 이제 그 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거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이분이 이제 외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우리 뭐 많이 알다시피 그 2017년도에 문재인 민주당 그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굉장히 제일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자리를 사실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관이든 뭐든 간에.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가라고 한 자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5개 국어를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은 정말 외교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결국은 이제 그때 강경화 장관이 이제 외교부 장관을 강경화 장관으로 뭐 최초의 여성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못했지만 대신 뭐 다른 역할들로 저 외교 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 뭐 대표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그때 LH 사건 부동산 투기 사건 때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아주 그때 큰 뉴스였는데 그때 40년 지기 친구인 우상호 정무수석도 포함이 됐었었죠. 청와대 정무수석. 그때 13명의 의원한테 탈당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호 전 수석하고 저기 지금 화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해는 모질게 했죠 그때 아주 진짜로. 모질게 했죠. 예. 부동산 민심이 그때 엄청나게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대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사전 정치 작업. 그래서 그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의원들의 탈당을 권유한 거 40년 지기 친구까지 포함된 그리고 두 번째는 586 용태를 주장을 했죠.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다시 개항을 출마한다는 거 보면 조금 이게 번복하는 게 좀 겸연쩍은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전 정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좀 철두철미한
그런 본인의 성격이 아주 드러나는 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인상에 남아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 2017년 대선에 문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배출을 했고 민주당이 네. 22년 대선 때는 후보로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선 국면에서 송영길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좀 이렇게 원만하고 잘 운영이 됐던 겁니까? 아까 또 뭐 이 대담 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4.4.5입 그 논란 2021년 마지막 3차 경선이었죠. 그때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60%가 넘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 20%대가 나왔고 3차까지 합산을 하면 49점 몇 프로대 50점 몇 프로가 나와요. 이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대선 경선 때 중도 사퇴했던 김두관 정세균 그때 예비 후보의 표를 합산을 할 거냐 말 거냐. 합산을 하게 된다면 사퇴하기 직전의 표와 사퇴하고 나서의 표는 없지만 사퇴 이전의 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퇴 이전 표를 무효 처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왜냐하면 그 사퇴 이전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합산을 하게 되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50%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아, 불리한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 했는데 이거를 막았었죠. 막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당 후보로 됐다고.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했다라고 뭐 믿고 또 그런 평가도 많았지만 이게 사실 경선 룰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죠. 그렇죠. 네. 여러 해석이 어떻게 해도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4.4.5입 4.4.5입 투표라고 그때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였죠. 그 네. 의원이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줬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정말 그 완전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그러면서 맞아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더 가면 판이 좀 뒤집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둘이 이제 이재명 후보랑 자기랑 둘이 붙으면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딱 차단이 돼버린 거죠. 아니 송 그러니까 대표의 이낙연 결정으로. 그 전 대표 얘기 나오니까 저도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기술한 대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광주에 있는 북성중을 나와가지고 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선배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을 설명하면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같은 중학교 선배 중에 5.18 때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가 계신가 봐요. 예, 맞아요. 아마도 이제 이낙연 한 기수 차이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두 선배의 길은 너무 달랐다. 이러면 제가 그 문장을 원용해 드리면은 이낙연 선배는 유신 독재 치하했던 서울법대생 시절 학생 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없고 5.18 당시에도 동아일보 기자로 무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본인의 자수라는 책에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석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게임에 도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독배라는 표현도 그때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독배를 자기가 든 거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독배를 드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고 이제 송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 떨어질 걸 알겠는데 좀 모양이라도 좀 그 이제 국민들 시선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경선이라도 좀 해라. 그래서 뭐 박영선 뭐 전 장관이라든가 네. 뭐 몇 사람 근데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뭐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뭐 비사가 네. 그때 있습니다. 아 비사가 있어요? 예. 네. 이게 윤호중 당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이 두 비대위원장이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손잡고 뛰지 않으면 지방선거 재보선 진다. 그래서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를 찾아갑니다. 서울시장 출마해달라. 서울시장 출마해달라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당신은 경기지사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낙연 당시 그 전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군요. 거절하면서 다음 택이 필요했습니다. 아, 다음 택이 그래서 필요했고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어요.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게 이제 대선까지 꿈꾸는 이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제 교두보로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계속 지역구에서 몇 선 더 보태는 것보다 이제 서울시장으로 자기는 도약할 수가 있고 또 이 본인 특유의 선당후사 이 부분도 상당히 그렇죠. 장점이 희생한 거죠. 예. 그때 사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를 이제 넘겨주게 된 거죠. 네. 무슨 지역구가 주머니 속에 공깃돌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의 그런 어떤 지도부의 결정과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결심이 이 합이 잘 맞았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구도가 교통정리가 된 그런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제 희생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당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당 자체는 사실 이루어질 거라고 모두가 관망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 좀 어떻습니까? 정리된 형태는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경우의 수를 이렇게 먼저 놓고 보면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 전략 공천이다. 이거는 지금 친명계 누구죠? 김준혁 의원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은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한꺼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 물밑에 흐르고 있는 명청 갈등 언제 터질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세력이 블록화돼 있지도 않고 대표하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론을 중심에 둔 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 공천 움직임을 지금 밀어붙이는 힘이 아닐까 싶고 그럼 두 번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전략 공천은 이거 똑같은 이해관계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이 당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주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당내 스피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에 호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김남준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이 양반이 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 김남준 공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 공천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구태다. 아니 지금 당은 중도 보수로 가려고 하는데 송영길 같은 옛날 전통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어서 뭔 도움이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당내 아주 미묘한 권력 구도의 예민한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할론이라든가 쓰임새.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선을 생각하는데 송영길이라는 거물이 오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당대표도 네. 그렇죠. 경쟁 맞아요. 상대가 네.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민주당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의원들도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흐름이 갈리는 거지 이게 누가 되느냐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얘기만 듣게 되면 표면적인 의견 대립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황희 의원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아마 원칙을 세우지만 경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경선, 높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대리정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자체가 다 깨지는 거죠. 구도가. 아니 네. 근데 그 경선을 안 붙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전략 공천을 하려면 진짜 여론조사를 해서 한 사람이 그 개항을 해서 한 사람이 지지율이 엄청 뛰어나면 그게 송 대표든 아니면은 김남준이든 그거 가지고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자기 SNS에 그거 올린 거 보셨죠? 열매. 예. 그 땅과 열매로 비유를 해서 이제 송 대표를 땅에 비유하고 자기를 열매로 하고 그런 그 내용은 정확히 뭐였냐면 열매가 어찌 땅을 밀어내려 하겠냐.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빨리 교통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개항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보면서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가 그 인천에 내려갔을 맞아, 때 국정 설명회로 갔죠, 그럴 개항에. 때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은 갔고 뭐 송영길 전 대변인 아들 졸업식 갔죠. 보니까 그리고 네. 뭐 아직 복당도 안 한 상태 때 네. 뭐 거길 왜 따라가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총리가 김남준 그 전 대변인을 대동하고 간 거 보면 저게 대통령의 뜻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게 거죠. 뭐 아전 인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김남준은 가서 공천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이지만 송영길은 국회의원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그렇죠. 첨예한 거죠. 네. 그래서 두 사람 워딩이 좀 달라요. 그 음.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대변인을 사직하면서 인사를 첫 마디부터 저 개항을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그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만둡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서 이제 뭐 복도 브리핑을 하는데 음.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말이 뭐냐 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당의 시스템에 따르겠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당과 상의하겠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당과 상의하겠다는 것은 예우의 의미를 좀 깔고 있는 겁니다. 예우의 의미를 깔고 있는 거고 시스템에 따르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좀 압박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 경선을 치르게 되면 여론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명청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그 지도부에 세련되고 정교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아까 네. 그 진행자께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송영길 전 관계. 대표하고 관계를 물어봤는데 앞서 물었죠. 네. 네, 그거 질문을 했는데 어차피 딴 얘기로 뭐 흐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구의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관계가 어떤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해서 다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원내로 들어오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당 대표도 될 수 있고 뭐 막강한 차기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견제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했지만 공천은 별개의 얘기다. 공천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제가 옛날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2022년에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표였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그때 좀 큰 설화를 그랬죠. 남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산에 있는 사찰, 절에 예. 가면 입장료를 절에 갈 것도 아니고 산으로 오는 건데 입장료를 내잖아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봉이 김선달이다. 이런 절들이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선을 앞둔 시기인데 불교계가 발칵 이렇게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거를 수습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도 가서 사과를 하고 많은 그 당시 국무총리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108배를 하고 그래도 수습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때 친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친이계에서 나를 찾아와서 이건 정청래 의원이 자기의 SNS나 뭐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인데 자기를 찾아와서 탈당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급력이 크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송 대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정청래 대표 마음에 그때부터 약간 앙금이 좀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386들이 전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똑똑하시고 뭐 이래서 자기 잘난 맛에. 이게 수는 많은데 조직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완결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진 않아서 이 두 분도 이제 정치 스타일도 이제 다르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특별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두 분이 그렇게 가깝거나 그렇다고는 뭐 아니 볼 우리 수 구영 선배 같은 경우 사실은 정치부를 워낙 오래 출입하셨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랑도 당연히 이제 밥도 네. 먹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결국 그의 판단이 어떨지 근거로 삼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니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나본 송영길 좀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 급하고요.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뭘 잘 먹지를 못해요.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 새를 이렇게 이루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어서 그 좀 굉장히 이 속된 말로 독고다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도 굉장히 어렵게 됐죠. 오래 준비하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계속 비주류를 하셨었고 이 정치에서 비주류라고 하는 거는 보수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 갖추기는 했어요. 호남 출신의 8구 운동권 맞아요. 출신의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류의 어떤 네 속하면서 맞아요. 정치를 해오지 신기합니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강조한 얘기가 나는 자주적인 중도주의를 원한다. 자주적 중도주의자다. 발광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정치가. 이게 자주적 중도주의자라고 하는 게 실용주의일 수도 있고 실사구시일 수도 있고 지금 전통적 지지층 플러스 외연 확대에 주력해야 되는 거일 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달라야 된다. 저 386들처럼 피와 구분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좀 뭔가 앞서가는 느낌은 있는데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수습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사실은 정치인이 뭐 이제 지금 대통령 된 사람들도 다 뭐 시기적인 흐름에 그 사람이었어야 되는 게 있었겠지만 이 누구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려면 섹시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죠.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데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오래 정치 생활을 했는데 약간 그렇게 이렇게 아,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인식을 좀 못 얻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왜 그럴까요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셨어요. 아, 일단은 그 이분이 이제 타협을 잘 못한대요. 뭐 정치를 맞아요. 하다 보면 네. 이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해서 좀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아, 그리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잘 못한다. 이제 이거 정치인은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되게 만연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목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 입장이 강고하고 뭐 이런 거는 보니까 인생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대동고 다닐 때도 보니까 그 보충 수업비를 걷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선생님들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재단으로 가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이 운동장에다가 2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내적으로 형성된 그 투쟁심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맞아요. 분이고 자기 확신도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설도 많았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강해서. 네. 저는 그 굉장히 그 자기가 재산이 없잖아요. 아직도 집이 없잖아요. 인천에서 지금 다시 인천에다 이제 집을 옮겼는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24평 아파트 전셋집이라고 하는데 에어컨도 없대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서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나름 그분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뭐래더라. 그런데 그 강아지도 더워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도 뭐 사진을 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 대표 같은 경우도 좀 설화들이 좀 있죠. 네, 그 그렇죠. 예. 자기 확신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 저 한 가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 더 얘기하면은 그 남영신 여사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부인과 정치적으로 상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 갔다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도 그 결심을 가장 먼저 알린 맞아요. 사람으로 남영신 여사를 언급하는데 실제로 동지적인 관계여서 그런 겁니까 이게? 아유 아주 그 이화여대 학자추위원장 출신이죠. 아, 그렇구나. 네. 애당초. 네. 그리고 뭐 심지가 좀 약해지거나 이 어떤 그 좀 흔들리고 이럴 때 정말 남영신 여사가 바로 잡아주는? 바로 잡아주고 다 잡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고초와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단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부인을 잘 만나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뭐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뭐 일남이 1년대 뭐 따님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하고 아드님은 뭐 로스쿨 시험을 봤대나 본대나 이렇게 봤는데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 점수가 높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옥중 출마했을 때 음. 주한이하고 현준대 이름이 네. 이 자녀들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선거운동을 예. 하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됐다는 음. 거예요. 아,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 이야기가 옥중 됐다. 출마했을 때.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주한 씨가 아마 그때 로스쿨을 휴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휴학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다른 친구들보다 높이 못 받았겠죠. 그래서 뭐 대형 로펌이나 이런 거는 못 가겠지만 아무튼 그 경험들이 아빠 송영길을 이해하는 큰 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가 이번에도 예, 예. 출소할 때도 예. 아들 딸이 다 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 인상적이었고 얘기 들어보면은 일부러 자기가 개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음. 초중고를 다 본인들의 맞아요. 의사와는 무관하게 맞아요. 개항해서 보냈다는 맞아요. 건데 예, 예. 개항 혹시 안 가보셨죠? 개항은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개항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개항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는데 군부대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인 거죠. 개항에 왜 군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산 속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라는 시 광역시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 된 낙후된 동네인데 최근의 개항은 뭐 송영길의 효과인지 그 이후에 차근차근 쌓아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영 많이 달라진 상점벽해한 모습이에요. 사실 공항철도도 지나가고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마도 이제 개항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길렀기 때문에 진심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진심으로 시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네네. 지금 그 송영길 대표의 부상이나 이런 걸 두고선 뉴 이재명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 복합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정치부 기자를 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집권 1년 만에 이렇게 무슨 명청대전이니 당권 갈등이니 뭐 이렇게 부각되는 자체가 참 불행이다. 저 국민의힘이 너무 선 넘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마음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도 40%대로 당선이 돼서 지방선거 때까지 60%대 지지율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뉴 문재인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의 가치와 그 대통령의 가치와 이 바라보는 눈이 지향점이 비슷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문순 강원지사만 해도 동계올림픽의 모든 공이나 이런 거 다 대통령한테 공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종속 변수가 아니라 이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당원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비주류 대통령과 당내에 그 확실한 이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뉴 이재명의 흐름을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흐름에 어떻게 타서 정치를 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 이재명 당원으로 되는 비중이 한 14% 15%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갈라치기나 이런 식으로 분화하고 이 사람들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뭔가 좀 거물답게 통 크게 함께 정말 본인이 잘해온다고 얘기한 외연학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로 좀 묶고 세우면서 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 이런 거에 좀 기여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진화한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가신 말씀 같고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선배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저평가된 우량주다. 아, 저평가 우량주다. 네, 제가 아까 스타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해왔던 많은 뭐 일들과 그 정치 생활에 비해 정치 인생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비주류다. 항상 비주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다. 훨씬 더 많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의욕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다. 이런
이런 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코스피 하겠습니다. 6000 시대의 상승이 기대되는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구혜영 선배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영길은 황소 정치인이다. 이거는 뭐 본인이 계속 말해왔던 거라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혜영 논설위원 박주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